네, 글로벌 마켓 투데이 월요일 토크 앤 더 시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로퓨전의 이윤수 연구원님과 함께 미국 주식시장 진단과 글로벌 그루를 통해서 배우는 주식 투자의 팁 전수 받아보도록 할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일단 먼저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S&P 500 그리고 나우지수, 나스닥 지수, 다우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FOMC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상승 탄력을 받았었는데요. 일단 먼저 지난주 FOMC 리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 시장이 아주 환호했죠. 네. 파월이 드디어 점점 비둘기가 되는구나.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목할 만한 포인트 몇 개 좀 짚어보자면은 제가 가장 눈에 띈 거는 이제 중립금리였거든요. 이제 그 점도표를 찍지 않습니까? 뭐 이제 FOMC 위원들이 뭐 내년에는 금리가 얼마 될 것 같아. 어디가 돼가 이게 점도표를 딱 찍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롱걸런이라는 그 파트가 있어요. 네. 이게 장기 금리인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중립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도 않고 디플레이션을 자극하지도 않고 딱 그냥 현상 유지할 수 있는 평화로운 시대를 유지할 수 있는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그 장기금리 예측 추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립금리의 이제 페드가 생각하는 중립금리를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거든요. 보시면은 22년 이후로 이게 네. 변화가 없다가 최근에 2.5%를 뚫었습니다. 거의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이 물가의 평균치가 높아지면은 금리도 그만큼 좀 평균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까지는 우리는 2% 물가 포기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2%못 갈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그래도 파월이 계속 목표 물가 간다라고 하지만 이 중립금리 찍힌 거 봤을 때는 얘네도 물가 높아진다고 보네? 라는 게 좀 하나의 사인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보니까 착한 금리 그리고 뭐 나쁜 금리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파월의 제한적인 금리 이 발언은 착한 금리 인하를 좀 시사하는 건지 그리고 이 네. 착한 금리라는 게 뭔지 또 말씀해 주실게요. 제가 만든 말인데 아, 진짜요? 그 착한 금리 인하, 나쁜 금리 인하가 뭐냐면은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원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네. 나쁜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가 와서 이거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하는, 내린다. 이러면은 호재가 아니죠. 네. 경기가 이미 망가졌는데. 근데 이제 착한 금리 인하는 뭐냐면은 지금 실질 금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목 금리에서 물가를 뺀 거를 보통 CPI를 빼는데 요걸 실질 금리라고 하는데 요 그래프가 지금 실질 금리의 추이를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실질 금리가 근 15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 금리가 2%인데 이 정도면은 이 시장에서는 실질 금리 2%는 상당히 좀 압박적인 금리다. 이 정도 금리면은 이 멀쩡하던 경제도 좀 탈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파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금리가 제한적인 수준이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그 실물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괜찮지만 이게 경기를 탈선시키기 전에 좀 미리 선대응을 하겠다, 내리겠다라는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경기가 얘가 탈선을 시킬까 봐 미리 좀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착한 금리 인하를 조금 시사한 바가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착한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것 같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을 펼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성장과 이 물가, 사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렵잖아요. 이번에는 성장과 물가 중 성장이 조금 더 신경 쓰인다라고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 의미를 좀 해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또 상당히 호재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파월이 우리가 지난 몇 년 계속 생각을 해보면 맨날 얘기했거든.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보고 결정하겠다.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운전을 앞을 보고 해야지 백미러를 보고 운전을 할 수는 없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 데이터라는 게 파월이 보는 게 이제 노동 데이터잖아요. 고용 데이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실업률인데 우리가 이제 선행 지표라고도 하고 후행 지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미리 좀 선행해서 알려주는 지표가 있고 경기가 이미 뭐 나빠지거나 이미 좋아졌을 때 그때서야 이제 변화는 좀 느리게 움직이는 애들을 후행 지표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실업률이 후행 지표입니다. 특히 고용 관련 지표들. 근데 이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거는 이미 경기가 나빠지고 나서야 이렇게 좀 행동을 하겠다는 뜻인가? 라고 지금 시장이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 12월부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경기가
안 좋아지기 전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도 성장과 물가, 뭐 정확히 표현은 고용 시장이라고 했는데 네. 고용과 물가 중에서 난 고용이 조금 더 신경 쓰여라고 했다는 것은 이 데이터 디펜던트가 아니라 조금만 경기가 안 좋아질 기미가 있으면은 난 바로 행동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역시 시장에 상당히 좀 좋은 안심하는 사인을 준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 또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어떤 것들이 예상되어 있는지 하나씩 짚어주실게요. 네, 이번 주 지표는 제일 대표적인 게 PC가 있죠. 근데 PC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이제 이 흐름이 네. 컨센서스 대비해서 물가가 뭐 0.1% 높게 나오냐 낮게 나오냐 이런 거에 이제 시장이 환호를 안 하거든요. 네, 크게 신경을 안 네, 쓰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시장도 압니다. 아, 이제 3% 밑으로 내려가기 힘들구나. 내려가면은 너무 대박이지만 이제는 여기서 고착화될 거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아예 그냥 추세를 바꿔서 다시 상승 추세로 가지 않는 한 시장도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가 발표 뭐 PC 중요합니다만 이제 발표 보실 때 과연 2%, 3% 밑으로 안 내려가더라도 이 추세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월 이 의장 연설이 있거든요. 한국 시간으로 한 토요일 새벽, 그러니까 금요일에서 토요일을 넘어간 새벽이 있는데, 근데 이게 PC 발표나 파월이 연설하는 날이 금요일 또 휴장 날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즉각적으로 시장에 뭔가 이제 뭐 영향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월요일에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 파월 발언이 뭐 굉장히 뭐 큰 FOMC에서 한 말을 손바닥 뒤집어 짚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면은 둘 다 시장의 방향성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에 2월 PC가 발표되는데 크게 시장을 확 바꿔 놓을 만한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돈나무 언니로 정말 유명한 월가 스타죠. 캐시우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캐시우드 하면 귀를 쫑긋하실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전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어떤 분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게요. 캐시우드 도나무 언니로 굉장히 유명하죠. 맞아요. 20년, 21년 성장주 한창 좋았을 때 뭐, 거의 뭐 선두 아니었습니까? 시대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었는데 근데 이제 꺾이면서 조금 네. 그래서 이게 평판이 안 좋아졌습니다만 또 최근 이 비트코인 1억 간다는 또 예언을 또 맞춰가지고 또 화제가 맞아요. 됐습니다. 근데 캐시우드가 이런 뭐 비트코인 얘기하고 성장주, 그러니까 테크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엔지니어 출신인가 프로그래머 출신인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코노미스트 출신입니다. 80년대에 데뷔한 이제 1세대 여성 이코노미스트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그때도 이제 인플레이션 심해가지고 볼커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한 20% 가까이 올렸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컨센서스가 이거 인플레이션 한 10년 동안 이제 몸살을 앓았으니까 그때 컨센서스는 인플레이션 아직 안 잡혔어. 금리 더 올라갈 거야라고 했는데 캐시우드는 아니야. 이제 인플레이션 끝났어. 금리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라고 이 신예가 당돌하게 이제 이 주류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거든요. 근데 그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 스타덤에 올랐던 이코노미스트 출신입니다. 그래서 스타 이코노미스트답게 최근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1억 맞추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다음 고지는 어디냐? 요거에 대해서도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30만 달러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렇게 계속 오른 이유가 5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잠시 후에 비트코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먼저 캐시우드는 그럼 어떻게 물가를 전망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그쵸. 매크로 얘기하는데 물가를 먼저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3%에서 고착화될 것 같다라는 게 네. 조금 컨센서스로 굳혔는데 근데 캐시우드는 아니야. 이거 마이너스 간다. 라고 좀 근데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를 지금 3% 이선에 딱 붙어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스타 네. 이코노미스트 출신인데 그렇죠.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M2 증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통화량 얘기를 하잖아요. 시장에 돈의 양이 얼마나 많나. 근데 그거를 볼 때 대표적인 지표가 이제 M2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M2 증가율을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졌거든요. 마이너스로 떨어진 게 제 기억으로는 1940년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와. 역성장을 한 게. 근데 이게 그 경제학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M2가 통화량이 물가를 선행한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이제 1년이나 1년 반 뒤에 이제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차를 보면은 이미 이 CPI가 이제 M2를 따라갈 시기거든요. 이제 역성장을 할 국면이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따라가니까 이 물가도 마이너스 간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강력한 근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계속 역전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 지금 계속 역전이 돼 있냐? 뭐 경기 괜찮고 이런데. 근데 왜냐하면 채권 시장도 이 디플레이션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이 이 마이너스 물가를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인고 하니 보니까 이 멀티 패밀리 레지던셜 혹은 오피스라고 네. 부르는데 그런 주택이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에 많이 살지만 미국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제 주택에 많이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같이 살잖아요. 그쵸. 방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대저택까지는 아니고 뭐 거기 네. 이제 차고도 있고 그런 집에 사는데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라든지 PE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제 기관들이 이런 집들을 거의 몇만 채, 몇천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금리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대료는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CPI 임대료는 많이 안 떨어졌지만 네.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임대료라고 하는 진로우 렌트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미국판 직방 다방이죠. 거기서 이제 시세로 올라오는 임대료로 계산해서 통계를 낸 임대료인데, 그러니까 임대료는 떨어지는데 금리는 높아서 내일 이자는 많으면은 왜냐면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레버리지 끼고 하니까 그럼 이제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투자한 기관들이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물량들을. 그래서 그것들이 쏟아져 나오면은 이제 경기가 좀 가라앉으면서 물가를 끌어내릴 거라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원자재 지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자재라고 하면 이제 앞단의 물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기업이 물건을 만들 때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그거를 가공을 해서 이제 물건으로 가격을 매기고 팔지 않습니까? 근데 원자재가 비싸면은 내가 사오는 이 재료값이 비싸니까 당연히 이 제품값도 비싸지겠죠. 근데 이제 재료값이 싸지면은 원자재가 싸지면은 제품값도 또 싸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지수를 보면 지금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당연히 제품값, 그러니까 소비자가 지불하는 물가인 소비자 가격 CPI가 당연히 우하향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달러 지수라고 하죠. 달러의 이 밸류 파워. 그러니까 이제 달러 값이 비싸지니까 물건 값에 비해서 돈 값이 비싸지니까 이거 역시도 이 강력한 디플레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캐시우드가 마이너스 물가까지 예상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일단은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는 있는데 과연 물가가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시장이 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캐시우드는 이 노동시장을 어떻게 봤나요?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또 이분이 역시 한 40년 활동한 이코노미스트인 게 네. 이 노동시장이 강할 때 재작년부터 계속 노동시장 약해 사실은 허구야라고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 보면 노동시장이 살짝 꺾이는 모양새를 보이죠. 지금 발표된 뭐 비노 고용지수 이런 것도 계속해서 하향 조정해서 통계에 지금 수정하고 있고 네. 그래서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 봐라 이미 이거 계속 지금 수정치 하향 조정하는 거는 이미 시장이 약하다는 반증이고 그리고 지금 실업률이 낮은 거에 기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샴 인디케이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은 실업률을 그냥 그 몇 퍼센트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동평균선이라고 하잖아요. 네. 실업률의 이동평균선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주가를 보듯이 그걸 보는 오. 건데 이게 실업률의 3개월 이동평균선이 0.5% 오르거나 아니면은 실업률이 12개월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면 이제 침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보냐면은 실업률이 침체 왔을 때 이렇게 안 오릅니다. 그냥 수직으로 갑자기 올라버려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래서 이게 이미 올라버린 이후에 침체다라고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이 조짐이 있나 없나를 미리 판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실업률이 이미 올라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노동시장이 약한 거고 그리고 캐시우드가 항상 한 얘기가 이제 투잡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고용지표 강하다 하는 게 지금 기업 조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 조사와 가계 조사가 있는데 기업 조사는 이제 기업에 조사를 하는 겁니다. A 기업, B 기업에 니네 월급 주는 사람 몇 명 있어? 라고 조사를 하는 거고 네. 가계 조사는 집에 가서 당신네 집에 몇 명이 취업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업 조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A 기업에서도 일하고 B 기업에서 일하면은 월급은 2명 받는 걸로 잡히니까 일자리가 2개 창출됐다고 기업 조사에는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기업 조사가 우리가 보는 이제 고용 지표들이고 근데 가계 조사, 그러니까 보도가 잘 안 되는 지표인데 가계 조사는 이제 집에 가서 당신 집에 몇 명 취업했어요? 제가 투잡 뛰고 저희 와이프는 쓰리잡입니다. 그래서 5명이 취업했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저랑 와이프 해가지고 2명 취업했어요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이제 가계 지표가 그래서 왜곡이 없는 지표인데 가계 지표를 보면 이미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기업 조사 지표는 멀티잡 때문에 투잡, 쓰리잡 뛰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과대평가된 거고 실제로는 취업자 수가 많이 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노동시장이 약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퇴사율이 있죠.
이 코로나 때는 뭐 퇴사 많이 했거든요. 퇴사율 그쵸. 상당히 높고. 네. 근데 지금 이제 퇴사율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락한다는 거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버티고 있자 이런 거죠. 월급이 복지다. 그쵸. 월급이 너무 이거 너도 소중하구나라고 이제 노동 가치를 깨닫고 이제 회사에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노동 시장이 약하다는 신호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캐시우드가 노동시장은 약하다 지금 하향되고 있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경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이 부분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앞에 얘기를 다 보면 당연히 경기를 좋게 보지 않겠죠. 그쵸.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올해 침체를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지표로 막 여러 가지를 가져오는데 뭐 주택 판매, 뭐 우리가 흔히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죠. 뭐 주택 판매 지금 신규 주택도 그렇고 기존 주택도 그렇고 지금 판매 수치가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얘가 약화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역시도 이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동차 판매도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 소매 판매 재고 역시도 너무 많이 쌓였다. 여기 이제 실질 소매 판매 재고의 추인데 요 점선이 이제 이 추세선이고 빨간색이 실제로 쌓여 있는 재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재고라고 말하면은 이제 이 재무제표를 보시면 재고가 이제 액수로 표시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창고에 그냥 물건이 10개가 있는데 그냥 이제 이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냥 물건 가격이 오르면 재고가 늘었다고 표시가 됩니다. 그쵸. 물건 개수 자체가 안 늘어도. 그러면 내가 이제 물건 개수 자체가 얼마나 늘었는지 좀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이 가격이 오른 물가를 빼주면은 그럼 이제 물건 개수가 얼마나 늘었나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늠해 본 지표인데 이게 지금 재고가 상당히 많이 쌓였습니다. 이제 과거 추세에 비해서 경기 침체의 전조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들이 물건이 안 팔려서 재고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이렇게 많이 쌓였기 때문에 침체에 강력한 사인 중에 하나고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소위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하는 것들 에너지 기업들이나 뭐 반도체, 뭐 AI 빼고 그리고 뭐 소매, 운송 이런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다고 하는 기업들인데 요 섹터들의 매출이 상당히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이.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경기를 하방을 가리키는 신호 중에 하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BTFP라고 있거든요. 작년에 기억해 보시면 작년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지역은행 사태가 막 터졌었는데 이게 뭐 지금은 보도가 잘 안 됩니다만 사실 저번 달에도 지역은행 사태가 하나 있었어요. 요게 하나 터지려다가 그 구제 자금이 긴급하게 들어가가지고 좀 이게 불을 좀 일찍 끄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하나가 문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BTFP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이런 지역은행들 문제 있을 때 빨리빨리 구제 금융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요게 지금 다음 달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이 지역은행 터지고 있는데 요 지금 긴급 이 불났을 때 불 꺼주는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은 지역은행 사태가 또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요것도 역시 경기 하방 리스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러면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아까 저희가 약간 예고를 해드렸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에 대한 이야기보다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특히 캐시우드가 비트코인 51억 원까지 갈 수 있다. 380만 달러를 향해서 뭐 금융 고속도로를 달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1억 달러는 일단 맞췄잖아요. 그쵸, 이 1억은 맞췄죠.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이유 5가지를 또 명확하게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유 하나하나씩 짚어주실게요. 그쵸. 그냥 뭐 비트코인 230만 달러 간다 이런 얘기하면 좀 미친 사람이죠. 네. 그래서 뭐 아까 뭐 코인 얘기 지금 뭐 엄청 관심 많다 하셨으면 제가 뭐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이제 기사를 봤는데 이 코인 거래소 거래 대금이 이 한국 거래소 주식 거래 대금 넘었대요. 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열광이 있기 때문에 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을 맞췄던 사람이고 그럼 앞으로 더 가냐 안 가냐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5가지 이유를 대면서 더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돈이 더 들어올 수밖에 없다. 지금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고 한 10억 달러 정도 들어왔습니다. 뭐 하나로 한 1조 한 3천억 원 정도 되나요? 되는데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한 490억 달러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것이다. 단기간에. 그 이유는 이제 이 기관들 입장에서는 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건 리스크가 좀 있었거든요. 제가 저 그쵸. 거래소를 믿어도 되나? 뭐 FTX 사태, 루나 이런 것도 있었고 고객 자금인데 그래서 안전하게 투자는 하고 싶은데 이걸 안전하게 하려면은 비트코인 ETF가 있어야 된다. 현물 ETF가. 근데 그거를 이제 블랙락이라고 하는 뭐 공룡이 해줬죠. 그래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요거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투자를 할 것이다. 근데 이게 왜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이냐면은
이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상관계수라는 거를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포트폴리오가 뭐 주식으로도 주식도 있고 금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채권도 있고 이런데 요게 상관계수가 높으면은 같이 움직이는 거고 상관계수가 이제 1 이하 그러니까 음수면은 0 이하면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상관계수가 높아서 같이 움직이면은 내가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리스크를 해지를 하려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주식이랑 채권이랑 다 같이 움직여버리면 분산 투자는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비트코인을 보니까 주식의 움직임, 뭐 금, 원자재, 뭐 부동산, 채권 이런 거랑 상관관계가 높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얘가 분산 투자를 해주는 역할을 잘 하더라. 근데 이제 분산도가 낮아지면은 우리가 이제 이 분산을 리스크를 좀 낮출 수 있거든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목적이 기대 수익률은 극대화하고 리스크는 좀 최소화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익률이 여긴데 여기까지 가는 걸 이렇게 가고 싶진 않잖아요. 요렇게 가고 싶지. 근데 요렇게 가는 역할에 비트코인 보니까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굉장히 잘 도와주네. 지금까지 이 통계치를 보니까. 그럼 기관 입장에서는 이걸 살 수밖에 없고 자기들이 비트코인을 몇 퍼센트 가지고 있어야지 포트폴리오가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최적화라고 하는데 최적화가 될까라고 보니까 한 19% 정도 들고 있으면은 최적화가 되더라. 그러면 기관들이 한 20%를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하면 그 자금이 지금 흘러 들어오면은 이거 뭐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또 엄청나게 상승을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유는 포트폴리오 최적화 측면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더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또 뭘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우리가 이제 금이랑 항상 비유하는데 비트코인이 금이랑 비유되는 이유가 금은 이제 공급량이 크게 안 늘어나거든요. 금이 네. 이제 한정이 돼 있잖아요, 매장량이. 금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지구에 묻혀 있는 게 끝인데 비트코인 역시도 2,100만 개가 끝입니다. 사토시가 이제 비트코인 창시자가 2,100만 개 끝 이렇게 만들어 놨고 지금은 몇만 개가 남았어요? 1,950만 개까지 네. 채굴이 됐고 거의 뭐 한 150만 개 정도 남았죠. 150만 개 채굴하면 비트코인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채굴 못 해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반감기라는 게 생겨서 여기 속도가 느려지는데 반감기가 이제 채굴하는 속도가 반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도 채굴하는 속도가 그거에 맞춰서 더 늘어지니까 비트코인이 한 번에 다 안 사라지는 건데 어쨌든 개수만 보면 지금 다 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이 개수가 제한이 있는데 비트코인을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잘 안 판다. 그러니까 시장에 물량이 안 도는 거죠. 네, 근데 파는지 안 파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 한국어로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분산 장부지 않습니까? 네, 장부가 이제 우리가 거래한 걸 기록하는 장부잖아요. 그렇죠. 이제 비트코인이 누구한테 갔고 누가 샀고 이런 게 이제 다 기록이 됩니다. 블록체인에. 와, 그 그래서- 많은 장부가 다 기록이 네, 되는 그게 거예요? 이제 분산 장부니까 다 블록체인상에 기록이 돼서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을까? 사람들 평단이 얼마나 되고 손해를 얼마나 보고 있고 지금 사람들이 팔려고 거래소에 얼마나 집어넣고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 그래프가 이제 비트코인 보유 기간과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요 X축이 이제 보유하고 있던 기간이고 Y축이 내가 비트코인을 처음 샀던 날. 그리고 이 지금 초록색으로 갈수록 수익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냥 내가 샀다가 바로 팔면은 손해 보거나 수익률이 낮고 오래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험을 한 거죠. 비트코인은 파는 게 아니구나. 들고 있는 거구나. 들고 있으면 그냥 수익률이 계속 높아지는데 중간에 이제 급락은 있어도 이것만 버티면 그냥 수익률이 계속 높은데 이걸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안 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물량이 적어서 이것도 역시 상승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이유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이 대체 통화 역할을 한다는 건데 뭐 우리나라 같이 뭐 선진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뭐 달러, 우리나라 원 이런 거 휴지 조각 될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다른 제3세계 국가들은 그 통화의 신뢰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하마스가 점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확 늘었고, 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도 우크라이나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확 늘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좀 이 환경이 불안한 나라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나라들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 통화의 대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비트코인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블록체인들이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이더리움이나 이런 생태계들이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피가 두세 배 올라가면은 코스피 대장주인 뭐 삼전도 같이 막 그 정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올라갈 거고 마지막은 비트코인이 이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역할을 꿰찰 거다. 왜냐면은 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이거를 뭐 어디 옮기고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 비용 들고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 금 골드바 하나에 이게 무겁잖아요. 3kg이기 때문에 이걸 1억 원어치 하면 100kg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그냥 뭐 전송하면은 끝나니까 보관하면 끝나고 USB에 보관하든지 아니면 그 온라인에 있는 지갑에 보관하든지 그래서 이게 이제 금이 차지하고 있는 안전자산 시장을 이제 야금야금 먹어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역시도 비트코인이 오를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캐시오드가 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 제시한 이유 5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원님은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 의견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비트코인 앞으로도 네. 당분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또 왜냐면 성지가 될 수 있어요. 돈나무 언니처럼. 온체인 데이터를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갑자기 물량이 쏟아질 일은 없고 장기 보유하는 성향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코인이 이 불장이 지속되나 안 되나 볼 수 있는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디파이라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하기 조금 애매한데 이제 그냥 코인을 사람들이 그냥 사고 팔기만 하잖아요. 네. 그거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으로 뭔가 앱도 만들어 보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좀 해보자라는 수요가 있거든요. 그런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냥 타인 코인을 그냥 단순히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그러려면은 더 코인을 오래 보유하고 수요도 늘어나고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사인이, 그러니까 디파이 거래량이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요거를 보시면 이게 불장이 좀 더 가겠구나 안 가겠구나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디파이가 코인 이 겨울에 바닥을 쳤다가 지금 사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되는지 한번 보고 이제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뉴로퓨전의 이윤수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